안녕하십니까. 저는 뱅크샐러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제 생각이나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데이터 이동권 도입에 따른 산업적 기회와 법 제도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제가 좀 생각해왔던 부분들, 경험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아마 마이데이터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된 이야기에 앞서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이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이동성, 데이터 이동권 또는 상호 운영성이라는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개념들을 우선 어떻게 저희가 의미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활용해서 마이데이터를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데이터라 함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기술적 환경들이 구성된 갖추어진 하나의 총체적인 상황을 마이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의 어떠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열람권, 여러 가지 법적인 또 제도적인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부분이 논의되는 이유는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특정한 정보 보유자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정보의 보유자에게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정보 주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나 제도적인 지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권리나 상황들을 저희가 지칭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데이터 이동성은 마이데이터 환경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상황이고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정보 보유자를 떠나서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이해나 목적에 맞게 이동하게 되려고 하면 사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요소들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 주체의 어떤 정보들을 굳이 내어놓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야 될 어떤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적 권리로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로서 구성해내지 않으면 데이터가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가 흐르는 상황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활용되고 다른 곳에서 이 정보 주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이동이나 교환에 있어서의 어떤 표준화된 방식들, 포맷, 항목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한 정보 보유자의 데이터가 다른 정보 보유자로 옮겨갔을 때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상호 운영성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데이터 이동성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이동권이나 기술적 표준, 상호 운영성이 합쳐져서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데이터 이동성은 마이데이터라는 저희가 말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는 사실 세계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 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상황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하기로 금융 분야에 좀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런 필요성이 존재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 전송 중개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던 데이터가 이런 중간에 산업적인 필요 때문에 흐르게 되었고요. 그 정보의 흐름 위에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금융의 혁신들,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적인, 상대적인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켜봤던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나와서 정보 주체에게 권리로서 이런 것들이 보장되게 하게끔 규제로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GDPR이라는 법에 보면 그 규정에 보다 보면 정보의 이동권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PSD2라고 부르는 또 이제 그 규범 안에서는 이 금융 정보들이 사실상 제3자에게 제공돼서 핀테크나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끔 되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통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네트워크 위에서 서비스가 나오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델이 조금은 상이한 형태로 발전을 했고요. 각각의 모델마다 장단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델은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자들이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라든가 인프라 자체가 확장성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단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어떤 누군가 이렇게 규율하거나 통제하는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형성돼서 이용자들에게 그 효익이 돌아갈 때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법 규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이데이터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었지만, 다만 이제 규제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규제 범위 바깥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았고, 규제 자체 해석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산업적인 인프라 형성이 다소 원활하지 않았던 모습들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EU 모델에 따른 마이데이터 환경 하에서는 어떤 마이데이터가 산업적으로 기여했던 부분들을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가 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의 상황도 EU의 상황도 아니고 좀 다른 상황에서 마이데이터가 도입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융 쪽에서 저희가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법 제도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 금융이란 분야를 보면은 이 전산화된 금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집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 전산망을 통해서 금융기관들끼리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적으로 금융기관 안에서의 데이터 공유나 활용들은 비교적 원활하게 그리고 고도화된 망을 통해 잘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좀 보호해주는 이른바 뭐 핀테크 사업자들, 서비스 사업자들이 발생을 했지만 이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화면을 스크래핑 해오는 방식들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보는 많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지만 서비스는 사실 이런 인프라와 좀 겉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 방식의 어떤 불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한국의 어떤 마이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EU처럼 어떤 권리적인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또 미국처럼 또 산업에 대한 일부 방향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한국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해석하면서 그 두 가지 방향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상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법상의 마이데이터 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주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전송 요구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부르고 GDPR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정한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전송 요구권의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이 전송 요구권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정보 주체를 위해서 그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라는 업자가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API 방식으로 정보를 받도록 이 API 연결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마이데이터 제도, 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송 요구권인데요. 전송 요구권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데이터를 누군가로부터 누구에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정보 주체가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정보를 이동해달라고 누구에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그 대상이 되는 곳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이죠. 그 이외에 재밌는 거는 기간통신 사업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핀파일러라고 부르는 실제 금융의 소외계층들이 일정한 신용적인 어떤 데이터를 쌓아둘 수 있는 월 통신료 납부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소액결제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 주체의 신용 생활을 좀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간통신 사업자들도 데이터를 내어놓아야 하는 사업자 범위, 의무 수범자의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정보 전송 요구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들도 정해져 있는데요. 꽤 넓게 다양하게 정해져 있고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 저희가 뭐 마이데이터 회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신용정보이고요. 신용정보 중에서도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정보 주체가 제공하거나 또는 정보 주체와의 권리 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들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된 정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은 개인 신용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정보들은 전송 요구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송 요구 대상의 정보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시행령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정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들을 전송을 할 때 있어서 특히 이 데이터를 받는 사업자가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크린 스크래핑이나 다른 좀 불안정한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제공에 있어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송을 하도록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방식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API 방식,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미리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오며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지를 합의해서 그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전송 방식을 따르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에 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회사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냐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냐면 정보 주체의 정보 중에서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정보 주체에게 이를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주된 업무라고 하면 겸용할 수 있는 업무,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주체가 어떤 합리적인 신용 관리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추천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보 주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정보들을 모아서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가지 행위규칙들,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보 주체가 행사하는 전송요구권 행사나 또는 이 정보 주체의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자에게는 정보 전송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에 이게 반하지만 사업자에 이게 부합하는 그런 이해상충 행위들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API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제도, 이제 한국에서는 금융 분야이고요. 뭐 좀 더 넓게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또는 법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산업적인 그런 촉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마이데이터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금융 분야에 들어와 있는 제도적인 모양들, 그 세 가지 말씀드렸던 전속 요구권, API 연결, 그리고 이제 사업자 개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는 굳이 뭐 금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산업에도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유통 방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유통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뭐 제3자 제공 동의라든가 이런 법적 권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산업계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활용되고 전송되고 공유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뭐 한 사람이 A라는 회사, B라는 기관, C라는 단체에 자신의 정보들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정보들을 사실 결합해서 그 분석하고 활용하고 가치를 내고 싶어하는 어떤 필요성, 이익들,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사실 존재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더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게 가능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논의했던 방식이 뭐 비식별화, 가명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즉 정보의 식별성을 없애서 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활용하더라도 정보 주체에 대한 해가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방법이었죠. 또는 법상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AI가 분석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익명화 시켜버리는 방식들, 통계화 시켜버리는 방식들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또는 뭐 온라인 광고 식별자와 같이 식별성이 없는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그 정보들을 서로 결합하는 기술적인 방식들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데이터를 서로 결합해서 사용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계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실제 여러 업체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교환하게 되자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내 정보를 마음대로 동의 없이 공유하고 처리했다라는 이유로 이 기관들과 기업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9년 작년도에 무려 한 2년여의 시간이 걸린 이후에 무혐의가 되었지만, 사실 정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들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들이 2020년도에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이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법에 가명 정보 처리에 관련된 명시적인 법적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엔 이 법 자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보를 활용하려는 정부나 기관들 또는 기업들과,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보면 그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중심이 되는 법 체계 내에서 정보 주체를 계속해서 배제하는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들을 강구했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시도와 반대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십수년간 사실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속 요구권에 따른 정보 유통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A라는 정보 보유자로부터
B라는 기관에게 전송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정보 주체를 매개로 해서 정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하려는 기관과 정보의 주체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보가 더 훨씬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고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하나와 이 정보는 사실상 식별성이 있고 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활용에 대한 가능성이나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모든 기관으로부터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 모여진 데이터,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로 커진 그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걸로 인한 편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송 요구권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 유통이 달라졌다. 법적인 근거도 환경들이 달라졌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API 연결이 가져오는 산업적인 영향입니다. API 연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와 사업자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데이터를 연동하고 처리하는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하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연결과 경쟁 상황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여 년 전에 인터넷망이라는 물리적 망을 깔아서 어떻게 보면 IT 강국의 지위, 위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기관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 정보의 인프라로서 API 연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법상의 의무사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어떤 고부가 가치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환경 자체를 사업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이렇게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이 없었던 미국에서도 플레이드나 요들리 같은 사업자들, 전송을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산업을 활성화시켰던 사례들을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쪽에서 지금 본인 신용 정보 관리 회사라고 불리우는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 주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업자들은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 데이터 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유해 보면 저는 개인화된 정보의 저수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정보들을 편제되어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안전한 방식들, API 방식들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유통 과정의 수로들을 만들어주고요. 또 개인화된 어떤 데이터 허브 안에 이 정보들을 모아서 통합하고 정보 주체에게 보여줌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그 모여진 정보들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가치를 제공해서 정보 주체에게 그 정보로 인한 편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개인인 정보 주체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의 활용들을 정보 주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서 정보가 실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네이블러로서 이 회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어떤 특정한 사업자가 없는 환경들, 이 정보 어떻게 보면 주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없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API로 각자의 사업자들이 이렇게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은 첫 번째로 정보 주체가 일단 배제될 확률이 너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업자들이 서로 이렇게 API를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를 대체하는 모델이 플랫폼 모델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그 각각의 정보를 보유하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자신의 플랫폼 안에 넣어서 정보가 사실상 연결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정보 주체가 관여는 하지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여는 하지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정보 주체가 저 안에서 각각의 정보 보유자들을 연결하는 방식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인은 저 정보들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과 기술적인 능력과 그런 시간과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마이데이터 환경 안에서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와 같은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주된 어떻게 보면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데이터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는 산업적으로 데이터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하에서 데이터 기반의 경쟁 촉진, 혁신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틀이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권을 돌려준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법,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시적절한 제도가 아닌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야는 저희가 이제 분야별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금융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 마이데이터 환경 하에서의 금융 분야는 저희가 이미 서비스를 통해서 일부분 구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서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별로 분절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던 금융 정보들을 한 서비스 안에서 모두 식별해서 모두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고 통합해서 보고 그런 환경만으로도 정보 주체들은 굉장히 큰 열광,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효용을 느끼셨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지켜보면 정보 주체들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본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예전엔 내가 돈을 어디서 썼는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뭐 매달 나는 50만 원만 써야지 100만 원만 써야지 했던 그런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계획들이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변화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합리적 결정들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나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어떤 카드를 썼을 때 가장 혜택이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무리 이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사업자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제공함으로써 정보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보여드릴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이데이터는 특히 공공 분야 쪽에서 더 그 파급력이나 확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공공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개인에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생애 주기를 쭉 거쳐서 굉장히 길고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호흡이 긴 정보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들이 민간에서 활용을 하고 정보 주체에게 그 편익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떤 생애 주기별로 맞춤화된 서비스들을 추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들 그리고 기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어떤 프라이빗 섹터에서 서비스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이 되고 활용됨에 따라서 행정 목적에 부합되는, 즉 예를 들면 복지의 어떤 전달 체계, 행정의 전달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정한 서비스 형태로서 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청약 조건들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들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정부의 지원금의 혜택에 자기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가지고 민간 사업자 또는 뭐 정부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냄으로써 어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마이데이터 환경들, 이런 상황들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지난 6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면서 이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서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접근해서 본인의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받는 그런 포털들을 구성하신다는 계획도 발표하셨고, 그리고 자기정보 저장소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그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 곳에 그 정보들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 서류 꾸러미 서비스,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서비스 형태들의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자정부법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이 9월 달에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의료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 분야 역시 정보가 편제되어 있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와 관련된 의료 정보, 진단 정보, 질병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삶에 있어서 저의 병에 대한 어떤 예방 활동이라든가 제가 약을 먹을 때 있어서 그런 치료나 투약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이 제고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보험들을 보다 정확하게 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운동이라든가 취미생활 또는 식단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정보 주체인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권을 가지고 이동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이 헬스웨이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 헬스웨이라는 하나의 플랫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건강 정보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정보 주체의 동의나 이런 근거에 따라 가지고 수집을 하고 개인이 선택해서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를 유통시키는 유통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법제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사실 의료, 금융, 납세 여러 가지 분야들로 이렇게 분절화돼 있고 공공이나 이렇게 저희가 산업으로 쪼개볼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결합됐을 때 그 융합에서 나오는 시너지들은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결합에 따른 편익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을 열고 더 많은 정보가 결합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그래서 분절 없이 개인의 정보들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또는 모든 공공 그다음에 민간 가리지 않고 많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 결합된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성이 돼야지 진정한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이 마이데이터 법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제 데이터의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일부는 금융정보라고 불릴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제 통신과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또는 제 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다른 일상생활 의료의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구매 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들은 놀랍게도 제 정보이고 제 하루의 일상에서는 나눠지지 않지만, 제 관점에서 나눠지지 않지만 법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규제기관에 따라서, 또 보유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절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절된 데이터들을 정보 주체가 원할 때 어떤 산업 분야의 데이터, 어떤 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 어떤 법에 따른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 그렇지 않은 산업은 제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고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마이데이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법상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차등적인 규제 때문에 데이터가 서로 결합돼서 활용되는 환경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학자분들,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일반법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일반법하에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근거를 좀 두면서 통일적인 접근을 하고 개별법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좀 다른 규제를 좀 해나가는 부분들이 통일적인 마이데이터 제도 어떻게 보면 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저희는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분야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제도화된 환경 하에서도 이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기존의 마이데이터 산업들이 다른 분야와 다른 산업에 있는 데이터와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율성과 탄력성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결합될수록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기존에 모아져 있던 데이터의 가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진정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정말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어야 되는데 법 제도가 혹시 그런 부분들을 막거나 제한하진 않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개방에 관련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이라든가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 입장에서 데이터를 개방해야 될 인센티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서 정보가 모아지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을 위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부분이겠지만 산업 쪽에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든 유통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 데이터를 개방해야 될 유인이 없을 텐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데이터 자체는 하나의 이제 장난감 블럭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결합돼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고 그 만들어진 그 어떤 결과물이 데이터를 내어주었던 데이터 보유자들에게도 충분히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데이터 보유자가 다시 그거에 대한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법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잠깐 내려두고 먼저 개방하고 활용될 수 있게끔 환경들을 구성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조금 어렵고 저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표준화랑 보안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자체가 초기에 빠르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보유자들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명세라든가 데이터의 포맷들에 대해서 누군가 이것을 표준화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산업을 빨리 만들어 나가는 방법,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보안의 수준들을 정해주지 않으면 국민들, 정보 주체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고요, 서비스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에서 일정한 수준들의 보안 요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또 믿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자기의 정보들을 이동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이 구축된 뒤에는 오히려 산업이 자율적으로 확장하고 더 변화해 나가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표준화와 보안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산업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이제 경직화되고 너무 형식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산업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마이데이터라는 부분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아서 뭔가 보여주었다.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정보 주체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커지고 발전되어 가는지 저희가 조금 천천히 기다려보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법 제도로 접근해서 뭔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산업적으로 그리고 정보 주체들이 그 편익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해가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감사합니다.